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 규정을 넣고 교육계와 노동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할라피뇨와 관련된 살모넬라 집단 감염이 미국 32개 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달걀 1,800만 개가 살모넬라균 감염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보좌관인 나탈리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 2통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추가 납부 제도를 이용해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 문제점이 드러나자 한국 정부가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SBS 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 규정을 놓고 교육계와 노동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미 교원연맹과 국제교육자협회 등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규정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규정은 F1 유학생과 J1 교환 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4년 이상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방이민국에 별도의 체류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박사과정 등 4년 이상 걸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현실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경직된 규정이라며 행정절차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정 시행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연방 법원이 시행 중단 요청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할라피뇨와 관련된 살모넬라 집단 감염이 미국 32개 주로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431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감염자는 이달 초보다 86명 늘었고 이 가운데 57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번 감염이 멕시코 시날로아에서 재배돼 미국으로 유통된 할라피뇨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 224명 가운데 91%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 멕시코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가 된 할라피뇨는 일부 치폴레 매장에도 공급됐으며 현재 해당 제품 사용은 중단됐고 할라피뇨가 들어간 식품에 대한 리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증상이 가벼워 검사를 받지 않고 회복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실제 감염자는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살모넬라균 감염 우려로 진행 중인 전국적인 달걀 리콜을 최고 위험 단계인 1등급으로 격상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미드웨스트 포울트리 서비스가 유통한 흰색과 갈색 달걀 약 150만 다스, 1,800만 개입니다. 현재까지 17개 주에서 최소 98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26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판매 기한이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인 제품이 리콜 대상으로 해당 달걀을 구입했다면 반드시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위를 낮춘 반응을 보인 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 태평양 사령부가 미군이나 미국 영토, 동맹국의 즉각적 위협은 아니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무부나 국방부가 나서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던 전례와 비교해 발표 주체, 수위 모두 낮아졌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두둔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Is your goal in trying to re-engage with Chairman Kim still denuclearization?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I thought that was very insulting to somebody that, frankly, has been, during my term at least, very well behaved. 이 때문에 트럼프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북한의 확약 없이 회담 성사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등 과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1월 북미 정상회담 때도 주한미군 철수를 양보안으로 제시하려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의 반대로 포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기 행정부는 충성파들로 채워져 트럼프의 독단적 결정이나 돌출 행동을 막아줄 참모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회담 일정을 더 당겨서 추진할 거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트럼프가 평양을 전격 방문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시나리오까지 거론됩니다. 트럼프 일기 때 안보 보좌관을 지낸 대북 매파 존 볼턴은 트럼프의 조치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고 한국 등 동맹에게 암울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가운데 북한이 한국 정부를 겨냥해 원색적인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돼 한국이 불쌍하고 가엾은 처지에 놓였다고 조롱 섞인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김여정은 대남 담화에서 도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 놀이판을 거둬야 하는 가긍한, 즉 불쌍한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 호칭 없이 이름으로만 부르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SNS 글을 낯간지러운 아첨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언급 등엔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 같은 정제된 표현들을 동원했던 김여정의 그제 대미 입장문과는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평가입니다.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당사자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워싱턴에 전하고 싶었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김여정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허수아비 군대나 꼭두각시를 뜻하는 괴뢰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냉온으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건 이번 북미의 대화 모색 국면에서 한국 패싱이 오히려 더 득일한 계산을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한 견제, 미국과의 어떤 직거래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준 거다. 김여정은 대남 비방용인데도 정작 트럼프부터 듣길 바란 듯 미국 워싱턴의 일과가 시작되는 우리 시간 어젯밤 담화를 내놨는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에 따른 최근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불만도 활용하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맞비난은 자제하면서도 비방에는 선을 긋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에 청와대는 감정적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맞비난으로 판을 키우진 않되 김여정의 비방엔 선을 그은 겁니다. 청와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평화 공존 정책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해달라며 남과 북이 함께할 때 비로소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은 있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김여정의 담화로 볼 때 북미 간 사전 물밑 접촉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 않은 만큼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 같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 비방의 노림수를 간파함으로써 섣부른 낙관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연합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요청에 따라 엿새로 줄여 끝낸 우리 군은 연합 실기동 훈련도 계획했던 14건 가운데 7건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보좌관 나탈리아 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사적인 편지 2통이 공개됐습니다. 편지에는 당신에게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다며 이번 생에서 나의 수호자이자 보호자가 되어줘서 감사하다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충성심이 담겼습니다. 하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대부분 함께하며 소셜미디어 게시물 작성과 외부 인사들과의 연락 등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연설에서 하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하프를 적극 옹호하며 트럼프 대통령 팀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열심히 일하는 보좌관 가운데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전세기가 추락해 탑승자 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낮 12시 15분쯤 세스나 441 전세기가 알래스카 서부 케이프 뉴넘 공항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사고기는 앵커리지에서 출발해 약 450마일 떨어진 케이프 뉴넘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조종사 2명과 승객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 육군 공병대는 자체 전세기였으며 소속 직원 2명도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엔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800피트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탑승자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가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과 소도시의 생존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 에이콤이 개최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이민자 감소가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뿐 아니라 학교 폐쇄,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3%, 노동력의 19%를 차지하며 이민자들은 농촌의 인구 감소를 막아온 생명줄 역할을 했다고 팀 슬랙 루이지애나 주립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단속 강화로 분위기가 급변해 이민자들이 직장에 가지 않고 장을 보는 것조차 피하는 등 경제활동을 꺼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230만 명이 자진 출국하고 67만 5천 명이 추방되는 등 이민자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추방이 지속될 경우 이미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쇠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올 여름 캘리포니아 남부 곳곳에서 초록색 풍뎅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자연사 박물관 곤충학자에 따르면 이 풍뎅이는 피그 이터 비틀, 무화과 풍뎅이로 불리며 무화과 나무 등 과일이 풍부한 LA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개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몸집에 비해 날개가 약해 사람의 머리 주변으로 서툴게 날아드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을 공격하거나 피를 빠는 곤충은 아닙니다. 턱 힘도 약해 주로 새나 다른 동물이 먼저 훼손한 과일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여름 곤충인 이 풍뎅이들이 10월쯤 자취를 감추고 겨울 동안 땅속에서 지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주택가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된 애완돼지 윌버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윌버는 지난 주말 거리에서 구조된 뒤 웨스트 LA 동물보호소로 옮겨졌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입양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4명이나 몰리면서 보호소 측은 비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그래미 수상 경력의 작곡가 다이앤 워렌 측이 최종 입양자로 결정됐습니다. And besides being a songwriter, my other passion is animal advocacy and saving as many as I can. And so everybody was sending it to me. I said, Marshall, we got to save. 워렌 재단 측은 입양된 돼지가 앞으로 말리부에 있는 약 8,600평 규모의 동물보호시설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지내며 매일 고급 샐러드도 먹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이 치솟은 소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다진 소고기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최대 30만 톤의 다진 소고기에 대해 수입 물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부과되는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소고기가 현재 시장 가격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라며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다진 소고기 평균 가격은 파운드당 약 $6 89센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면서 미국 가정의 전기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연구진은 최근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늘면서 전국 평균 도매 전력 가격이 이미 2에서 6% 오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 경우 오는 2028년 전력 생산 비용은 추가 데이터 센터가 없을 때보다 20에서 30%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가정의 전기료가 같은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며 발전과 송전, 배전 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앞으로 2년간 전기료가 점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대형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소도시와 맞먹는 전력을 사용하는 만큼 데이터 센터 증가 속도와 전력 공급 확대 여부가 향후 전기료 수준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매달 소득의 일정 금액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게 한국의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 한 달만 가입하고도 연금을 평생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조윤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외국인 A씨는 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딱 한 달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지금은 매달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나 아니면 경력이 단절된 주부 등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나중에라도 20년치를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게 유학이나 연수 목적 등을 제외한 국내 취업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다 보니 한 달 일하고 그만둔 뒤에 119개월치를 한 번에 추납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추납 금액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달 월급이 많지 않을 경우 10년치를 내더라도 노후에 돌려받는 돈이 더 쏠쏠할 거란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외국인 연금 재테크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47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낸 추납 금액은 54억 원이 넘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추납을 신청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67.6%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3.7%, 캐나다인 8.4%였습니다. 물론 내국인 중에서도 추납 제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추납 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이 미국 최초로 한인 전문 위암 클리닉을 개설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기반으로 한국 아동 양육시설 아동들을 지원해온 비영리 단체 쉐어링 러브 인 코리아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첫 후원 기관인 신혜원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남가주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신혜원 오케스트라는 오늘 LA 시의회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연주하고 내일 오후 2시 샌피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한미우정 기념 무료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풀루튼 경찰국이 오늘 밤 8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음주 약물 운전 단속을 위한 DUI 체크포인트를 운영합니다. 이번 주말 인근 브레아에서도 집중 단속이 예정된 가운데 경찰은 마리화나를 포함해 운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약물 복용 후 운전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가족과 헤어진 한인들의 기억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레터스 투 마이 홈타운 프로젝트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한인사회로 확대됩니다. 노터데임대에서 평화학과 사회학을 연구하는 한인 2세 포리 씨가 이끄는 이 프로젝트는 이상가족뿐 아니라 부모, 조부모에게 이야기를 물려받은 2, 3세 후손의 사연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수집된 영상은 한국통일부의 연구 기록물로 보존될 예정이며 전쟁과 분단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이상 가족들의 치유와 화해를 돕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이 미국 최초로 오는 10월 한국인을 포함한 위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검진과 예방,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클리닉을 개설합니다. 프로그램을 이끄는 현철수 예일대 의과대학 교수는 위장내과 전문의로 약 30년 동안 뉴욕과 뉴저지에서 내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현 교수는 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위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 출신 이민자와 가족력, 헬리코박터균 감염자 등을 대상으로 내시경 검사와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클리어 아이즈 한약이 제품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약 4만 병이 리콜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전국에 유통된 15ml 용량의 클리어 아이즈 맥시멈 가려운 눈 완화 제품으로 유효기간이 2027년 9월 30일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즉시 구입처에서 환불하고 이미 사용했다면 눈의 통증이나 충혈 등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태우 씨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한국 검찰이 부인 김옥숙 씨 자택 등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30년 가까이 묻혀있던 의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 떠오른 겁니다. 보도에 신용일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 나와 승합차에 싣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검찰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이 적시됐고 압수수색 대상엔 노 씨의 부인 김옥숙 씨가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 문화재단 등은 물론 차명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 2023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이 모친 김 씨가 과거에 작성했다는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관련 내용이 담긴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메모에 특히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부분이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지원한 비자금이고 SK그룹 재산 형성의 종잣돈이 된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의 300억 원을 재산 분할해서 노 관장의 기여로 받지만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노태우 비자금 존재가 알려졌고 5.18 기념재단 등의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 메모의 진위는 물론 언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 씨와 노 대사 등을 불러 자금 출처와 경로 등을 파악할 걸로 보입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청와대가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해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며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돌 원인이 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을 다시 요구하는 방향의 무게가 실립니다. 강민호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에서 서면 제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는데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정한 방법. 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서면 제청하는 걸 협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어떤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뭐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2명 가운데 이견이 없는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만 국회로 송부하고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지만 양측 충돌의 이유가 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대법원의 공식 서면 형식으로 손 후보 불가, 새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할지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제청 요구란 의사를 표시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87년 헌정체제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가 없어 여권 일각에서 정치적 부담 우려가 나오지만 손 후보자 제청 사실을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등의 격한 반응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어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